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모도시에서 살고 있는 43살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10여 년 전에 결혼해서 현재 11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차별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차별이라도 당해본 사람은 기분이 상당히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 차별을 42살 때까지 당하며 살아왔어요. 그것도 남편의 아버지인 제 시아버지로부터요. 결혼을 앞두고 처음 시아버지에게 첫인사를 드렸을 때 세상에 이렇게 차가운 분도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다들 시댁 어른분들에게 첫인사를 드릴 때 미리 약속을 정하고 찾아뵙잖아요. 저도 2주 전부터 남편을 통해 약속을 잡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죠. 남편과 제가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시댁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앞에서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드리러 왔는데 어디 가시냐 시아버지에게 물으니 시아버지 왈 아니 내가 인사를 받든 안 받든 니는 결혼할 거 아니냐? 그러니 쓸데없이 내 시간 뺏지 말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시고는 서둘러 코트를 휘날리며 자리를 뜨시는데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순간 생각했죠. 약속 시간을 잘못 생각했나 하고요. 그런데 뒤이어 시어머니께서 급히 나오셔서는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그것도 저 온다고 저녁상도 잘 차려서 반겨주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의 저런 행동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원래 저러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 정말 관심이 없으시대요. 아들놈이니 알아서 살라는 식으로요. 원래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 고3 때 수능 시험 잘 보고 오겠습니다. 인사드리니. 네가 벌써 고3이었냐고 말하시던 아버지야. 군대 갔을 때도 면회 때는 어머니만 오셨고 뭐 그 정도면 말 다 했지 뭐. 첫인사를 드리러 간 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느꼈어요. 아들이라서 너무 방임으로 키우시는 건가 하는 느낌이요.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식사를 감사히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 방에 가보았어요.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 추운 한겨울이었는데 남편 방만 서늘한 냉골인 거예요. 분명 거실과 다른 방은 뜨끈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방만 아주 시베리아 벌판이더라고요. 보니까 남편 방 보일러를 꺼두었더라고요. 뒤이어 남편 방에 들어오신 시어머니께서 꺼진 보일러를 보고는 혼잣말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꺼놨네.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러시더니 남편 방 보일러를 다시 켜셨죠. 남편에게 물어보니 시아버지께서 끄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 방이 생긴 순간부터 이런 일이 계속 있었기에 익숙하다고 했죠. 남편이 아들이기에 강하게 키우시려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시아버지의 행동을 억지로 좋게 생각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결혼식에서의 시아버지 행동을 보고 이건 차별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남편보다 5살 많은 시누이가 있어요. 시누이가 저희보다 1년 앞서 결혼을 먼저 했는데 그 당시 저도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시누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죠. 그때 시아버지께서는 늦게까지 친척들과 즐거운 분위기로 결혼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시누이가 모아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텔 예식을 치렀는데 모두 시아버지께서 돈을 대셨다고 했죠. 딸아이의 새 시작을 알리는 결혼 누구보다 성대하게 해주고 싶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결혼식은 작은 동네 결혼식장에서 그냥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결혼식에서도 식이 끝나자마자 피곤하다고 빨리 정리하라고 화를 내시며 저희를 재촉하셨어요. 뭐 대단한 일들 한다고 느그적느그적거리는 거냐? 혼인서약 했으면 빨리들 집에 갈 것이지. 아직 손님분들이 많이 남아있어서요, 아버님. 그리고 패백도 진행해야 하는데.
아이, 너희 부부 지인들은 약속도 없냐? 이 황금 같은 토요일에 식장에 죽치고 앉아있으니 원. 아이, 나 먼저 가마. 결혼식장에는 저희 부부를 축하하러 온 손님들도 많이 남아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사진만 서둘러 찍고는 먼저 집으로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는 당황해 하셨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결혼식도 원래는 저희가 먼저 하려던 것이었어요. 시누이는 당시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재촉하셔서 시누이가 먼저 결혼을 한 것이었죠. 저희 결혼은 그 때문에 2년이나 뒤로 미루게 되었고요. 축의금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자식 2명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처음 결혼하는 자식이 축의금을 많이 받을 테니까요. 그런 작은 것까지 계산을 하셔서 시누이 결혼을 먼저 하게 한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시누이와 남편을 무척이나 편애하시고 차별하셨어요. 그것까지는 그냥 딸을 더 예뻐하는 아버지인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구할 때 시누이에게는 3억짜리 전세금을 통째로 해주면서 남편에게는 결혼자금 한 푼 보태주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하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저희는 모아둔 돈이 조금 부족해서 1억이나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했거든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그 1억 본인이 해주신다고 했지만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남편도 저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스스로 힘으로 시작하고 싶기도 했고 그 1억 받으면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혼을 내실지 남편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일로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에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아무튼 그 일 이후로도 시아버지의 시누이와 남편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자식에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저도 속상할 게 없는데 이건 대놓고 나 너희들 차별한다, 화나지? 이런 느낌으로 시아버지 차별이 계속되더군요. 뿐만 아니라 시누이는 그것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시아버지께서 무엇을 해줄 때마다 제게 연락을 해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 부부는 시아버지로부터 콩알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자랑하는 거였죠.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차별을 하시는데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시누이 생일에는 시아버지께서 통 크게 소고기나 대게 같은 걸 사주세요. 비싼 것들로요. 그런데 남편 생일이 되면 바쁘다면서 사라져 버리십니다. 마치 네 생일은 내가 안 챙겨줄 거다라고 시위하듯이요. 그러면 저희는 시아버지를 빼고 남편 생일을 치르곤 합니다. 매년 이렇게 너무 티나게 행동을 하시는 거 있죠? 아니, 당신 생일만 되면 어쩜 그렇게 일이 생기시는지. 아버님은 나 결혼하고 당신 생일에 한 번도 안 온 거 알아? 난 별 상관없어. 결혼 전에도 내 생일 안 챙겨주셨거든. 익숙해. 그래도 서운하지 않아? 내가 다 서운한데. 서운하긴. 나한테는 일상이야.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내가 싫은 게 분명해.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여쭈어 보았지만 대답을 안 해주셨죠. 그래서 결국 시누이에게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태생이 문제 아닐까?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화를 돋우는 사람. 내가 볼 때 현철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다. 자기 자식인데 보기만 해도 화가 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시누이의 그 대답이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되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시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저 말이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는 것을요. 어쨌거나 시누이가 먼저 결혼을 했지만 임신은 저와 비슷하게 했어요. 시누이가 먼저 임신을 하고 제가 3개월 뒤쯤 임신을 했죠. 당시 시누이 나이가 좀 많았어요. 40을 앞둔 나이였거든요. 노산이었기에 시매부와 시댁 식구들 모두 걱정이 많았죠. 그리고 시매부 생일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시아버지께서 통 큰 선물을 시누이 부부에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시누이가 출산을 할 때까지 시누이 부부 생활비를 시아버지께서 모두 대주겠다는 이야기였어요. 당시 시매부가 실직을 한 상태라 시누이 부부 생활이 어려웠거든요. 시누이가 작은 회사 격리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어요. 생활비 걱정하지 말고 너 회사 그만둬라. 그러다가 애라도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매달 300씩 지원해주마. 아빠, 정말? 고마워, 아빠. 역시 아빠뿐이 없어. 나 그렇지 않아도 그 그지 같은 회사 다니기 싫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부부에게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물론 저희 부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기에 생활에 대한 걱정은 없었지만 적어도 제 임신에 대한 축하 말씀 정도는 해주실 줄 알았죠. 하지만 아무런 말씀도 없으니 서운했어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는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딸만 챙기니까 서운하지? 내가 대신 사과하마. 이거 얼마 안 된다. 가지고 있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힘든 거 있으면 직접 하지 말고 현철이 시켜라. 그리고 새아가 너도 회사 다니기 힘들면 휴직하고. 어머,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는 힘들지는 않아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의 차별로 제가 서운해할까봐 임신을 축하한다며 돈봉투를 제게 내미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중간에서 저를 챙겨주시고 남편도 제게 잘하니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누이 부부가 경제적으로 힘드니 시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게 마냥 아니꼽게 느껴지지도 않았죠. 다만 제 불만은 꼭 저 보라는 듯이 하는 행동이 불편했어요. 왜 있잖아요. 내가 딸한테는 이렇게 잘하지만 며느리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다. 이런 느낌이요. 그날도 시아버지께서 시누이에게 월 300씩 지원해준다며 통큰 약속을 하실 때 말은 시누이에게 하고 있었지만 눈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이 꼭 너 질투나냐? 부럽냐? 그래 질투해라, 부러워해라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그러한 차별은 아이들을 낳고도 이어졌어요. 남편과 제게 했던 차별이 손자들에게로 옮겨갔죠. 시누이 출산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간 시아버지께서는 시누이 산후조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크게 내놓으셨죠. 하지만 제가 출산을 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시아버지는 아예 오시질 않으셨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께서도 무척이나 민망하셨는지 저와 아기를 보러 온 친정 부모님한테 고개를 숙이셨죠. 사돈, 바깥 양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함께 못했네요. 일이 급하시면 그러실 수도 있으시죠. 그래도 좋아하시겠죠. 아들이라는데. 그 일로 친정엄마도 저희 남편과 시누이의 차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시아버지도 참 특이하시다. 보통 그 나이 때 어른들 아들을 더 챙기는 편인데 어찌 딸만 챙긴다니? 나도 그 점이 신기해. 아무리 그래도 집안에 하나뿐인 아들인데 어쩜 저렇게 미워하실까? 그렇다고 현철 씨가 못하지도 않아. 내가 볼 땐 웬만한 효자들보다 잘하는데 어쩜 저리 미워하실까? 나는 네가 걱정이다. 바깥 사돈이 저렇게까지 차별을 하시니 손주들한테는 안 그러실까? 저는 그런 친정엄마 말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손자 싫어하는 시아버지를 본 적은 없거든요. 제 친구들도 시집에서 찬밥 신세로 지내다가 아들 낳고 대접이 180도 달라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을까 은근 기대를 했거든요. 무엇보다 시누이는 딸을 낳았지만 저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제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친정 엄마의 걱정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시아버지는 시누이가 낳은 딸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아니, 더 좋아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제가 낳은 아들은 정말 일절 보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출산하고 난 이후 단 한 번도 보러 오시질 않으셨으니까요. 나중에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 저희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야 시아버지는 자신의 손주를 처음 보셨죠. 그때도 무척이나 차가우셨어요. 그래, 수고했다. 애가 지 아빠 닮아서인지 꼭 소도둑놈처럼 생겼구나. 아이, 니들이 알아서 잘 키워라. 그 말을 하시면서도 시누이 딸은 시아버지께서 안고 계시더라고요. 한시도 품에서 떼놓지 않으셨어요. 젖 먹일 때만 간신히 신우가 데리고 가고 나머지 시간엔 시아버지가 품에 안고 있으셨죠. 그러면서 저희 부부 아들은 한 번도 안아주시질 않으셨어요. 아버님, 우리 민서도 한번 안아보세요. 제가 그렇게 아이를 안겨드려 봐도 시아버지는 자신의 손자를 안아보질 않으시더군요. 아이들도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잘 구별하는지 아들도 시아버지를 보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참 시끄럽게. 아이, 무슨 애가 저렇게 시끄럽게 울어? 민서애미야, 너 뭐하는 거냐? 아이, 어서 애 데리고 나가라. 아이, 집 밖으로 나가라고.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달려오셔서 그런 시아버지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애가 우니까 애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당신만 보면 더 울지. 당신도 참 어지간히 하슈. 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의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죠. 저는 제가 미움받는 며느리여도 제 아들은 시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했습니다. 적어도 제 아들한테는 하나뿐인 할아버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노력에도 저렇게 행동을 하시니 이쯤 되었을 때 저도 시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접었어요. 아무리 손자라고 해도 차별하는 아들 손자는 싫어하시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아들을 싫어할까 하고요. 심해도 너무 심했거든요. 남편에게 물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겪어온 일이지만 정확한 이유는 남편도 모른다면서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아버지의 편에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부부를 괴롭히듯이요.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시누이 부부에게 차를 뽑아주신 적이 있어요. 어쩐지 그날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모두를 부르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직접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자고요. 평소에는 남편을 안 부르시거든요. 집안 행사 때는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세요. 그마저도 남편을 보면 금방 자리를 피하시는 시아버지셨죠. 그날 시아버지가 시누이에게 차키를 주셨어요. 아이 키우려면 차라도 한 대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도 인상을 찌푸리셨죠. 시누이에게 차를 사주는 모습이 불쾌했다기보단 일부러 저희를 불러서 차 전달식을 하는 모습이 너무 티나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차키 전달식 전까진 시어머니께서도 모르셨나 봐요. 시아버지의 그런 행동을요. 시아버지께서는 역시나 시누이에게 차키를 주면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저런 행동이 익숙했고 어쨌거나 시누이가 당시 생활이 어려워서 차가 없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오래된 차지만 차는 있었어요. 그때 오랜 차별을 보아온 시어머니께서 결국 한마디 하셨습니다. 애들 차를 사줄 거면 작은 애 차도 바꿔주던가요. 아니면 큰 애만 조용히 불러서 줄 것이지. 굳이 작은 애까지 불러서 그 앞에서 자랑하듯 줄 건 뭐요?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하게 굴어? 아이, 큰 애가 차가 없어서 불편해 보이길래 내가 한 대 뽑아줬다. 그게 작은 애 너희는 그렇게 안 꼽냐? 어? 그런 베베 꼬인 시선으로 보는 당신들이 못돼 처먹은 거지. 안 그러냐? 결국 시부모님은 그날 말다툼을 하셨고 저희는 조용히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시누이는 그러면서도 흥얼거리면서 새 차를 끌고 가더군요. 그 뒤로는 시댁 출입을 잘 안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아들 민서를 보고 싶어 하셔서
그냥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죠. 내가 네 시아버지 때문에 니들 볼 면목이 없다. 그냥 아픈 손가락 더 신경 쓰는 애비라고 생각하고 니들이 이해하렴. 대신 니들 부부에게 힘든 일 생기면 내가 꼭 도와주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지면 꼭 도와달라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어요. 신우이의 남편 심해부가 실직하고 계속 일을 구하지 못하자 사업을 시작하신 거였죠. 시내에 큰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열었다고 하더군요. 식당 오픈을 한다며 신우이가 꼭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축하를 해주려고 찾아갔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거였어요. 가게를 가보니 인테리어도 좋고 규모도 꽤 크더라고요. 신우이 부부가 언제 이렇게 돈을 모아 가게를 차렸는지 신기했지만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그날 그 가게가 시아버지가 차려준 가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온 저희 부부를 보신 시아버지께서 자랑하듯 말씀하셨거든요. 이쯤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아버지께서 시누이에게 그동안 지원해준 것들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계산해 보니 못해도 6억 언저리는 되겠더라고요. 처음에 전세금 3억을 도와주셨고 이후 시누이 임신하고 1년간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고 차도 뽑아주셨죠. 그리고 가게까지 차려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에게 해주신 건 정말 말 그대로 제로, 0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누이 딸한테 계절마다 옷 선물이며 유모차며 장난감들 선물 주실 때 저희 아들한테는 정말 양말 조가리 하나 안 사주셨어요. 남한테도 이 정도는 안 할 텐데 싶을 만큼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챙겨주시긴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대놓고 저희를 무시하는 수준으로 차별하셨죠. 그렇다고 저희가 시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계절마다 옷 선물 보내드리고 건강식품 챙겨드리고 생신도 매번 잘 챙겨드리고요. 그러는데도 저렇게 차별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저도 챙겨드리기가 싫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챙기지 않아도 시아버지는 잘 사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부자셨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시누이 부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저희 부부가 결혼 직전에 시작하신 시아버지 사업이 무척 잘 되어서입니다. 원래 시아버지께서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서 집에서 그냥 계시던 날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지원을 하셔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자식들 결혼해서 새 사람들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서 놀고 있는 모습 보이기 싫다고 하셔서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양말 공장이었는데 그 사업이 꽤나 잘 되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아버님 사업을 지원하셨을 정도면 시어머니도 부자셔? 어머니? 어머니가 정말 부자지. 외할아버지가 알아주는 갚으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외동딸인 엄마한테 다 유산으로 물려주셨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그동안 이것저것 사업을 해볼 수 있었던 거야. 어머니가 지원해 주셔서. 시댁에서 가장 부자는 시어머니셨다고 했어요. 다만 시아버지의 마지막 사업이 잘 되고부터는 서로 경제적으로 관여를 안 하는 독립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돈 좀 벌기 시작하니 그동안 자신이 무시당하며 살았다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나름대로 그동안 시아버지가 사업을 말아먹어도 한 집의 가장이라고 믿고 챙겨줬는데 성공하자마자 저렇게 나오시니 배신당한 기분이 드셨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 결혼 이후 시부모님 사이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저 양반이 저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으면 애당초 내가 사업자금 안 도와줬다. 그래도 한 집안 가장이라고 뒤에서 기죽지 말라고 도와줬더니 사람이 저리 변한다. 에휴, 저럴 줄 알았으면 사업 망했을 때 그냥 놔뒀어야 했는데
저 사람은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야. 저러다가 언젠가는 제대로 인생 망칠 양반이라 이 말이다. 시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시아버지 사업을 도운 일을 후회하셨어요. 돈을 만지더니 사람이 제대로 변하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러다가 저와 남편이 제대로 폭발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가 설이었어요. 제 아들 민서한테 곱게 한복도 입히고 세배하는 방법도 알려준 다음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부모님에게 새해 인사드리려고 했죠. 그때가 민서 6살 때였어요. 말도 잘하고 말귀도 잘 알아들을 나이였죠.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시부모님에게 큰절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또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저를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전 설에는 저를 받으셨거든요. 물론 우리 아들 민서에게는 세뱃돈도 안 주시고 시누이 딸 주희에게만 세뱃돈을 주시긴 했지만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 이제 난 내 손녀한테만 절 받을 거다. 아버님, 손자한테도 절 받으셔야죠. 민서야, 어서 할아버지한테 절해야지. 아, 내가 손자가 어디 있어? 나한테 손녀뿐이 없다. 아이, 주희 이리 온. 헬레비한테 와라. 라면서 시누이 딸만 부르더라고요. 자신에게는 손자가 없다는 말에 제 아들 민서도 당황해하며 거실 한가운데서 뻘쭘하게 서 있다가 제게 달려와서 울기 시작했죠. 그 말에 제가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어요. 제가 참다 한마디 하려는데 그런데 저보다 남편이 먼저 폭발해서 소리쳤죠.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저한테 그러시는 거 이해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40년을 참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애들한테는 그러시면 안 되죠. 계속 이러시면 저도 아버지 다시는 안 봅니다. 저놈이 이제 지 속내를 드러내는구만. 내 이놈 그럴 줄 알았다. 오냐 좋다. 나도 니놈 볼 생각 없으니 다시는 내 집 나타나지도 마라. 네, 알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나가드릴게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와 아들 손을 잡고는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맨발로 뛰어나오셔서 저희에게 사과를 하셨지만 남편의 화를 풀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차별을 받아온 서름이 제대로 폭발했죠. 그리고 한동안 시댁을 찾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찾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집만 가서 2박 3일씩 지내다 오곤 했죠. 저도 시아버지의 그러한 말이 너무 충격이라 따로 찾아뵐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안부만 묻고 선물을 보내는 정도였죠. 그렇게 2년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에게 손을 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결혼 당시 남편과 제가 대기업을 다니며 잘 벌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면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대기업과 사용권 계약을 맺으려는데 경쟁업체에서 특허 관련 소송을 건 거였습니다. 자기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요. 물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경쟁업체가 꽤나 큰 기업이었는데 자기들이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까지 남편 회사가 대기업과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려고 시간을 벌기 위한 소송이었죠.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경쟁업체에서도 그걸 알고 소송을 건 거였죠. 그러면 저희가 백기를 들고 경쟁업체에게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불공정 계약을 해줄 거라 생각해서요. 하지만 남편은 그 업체와 맞서기로 마음을 먹은 거였죠. 버티기만 한다면 이길 수 있으니까요. 다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저희 남편의 고민을 들은 시매부가 이걸 시부모님에게 그대로 이야기한 거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소송 비용이 얼마니?
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집도 내놨다면서. 잘못되면 민서랑 민서 어머니랑 길거리에 나 앉을 거야? 긴 말할 거 없어. 얼마가 필요한 거야?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너희들 힘들어지면 내가 꼭 도와주겠다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 감사하게도 소송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셨어요. 통장에서 썩고 있는 돈 아들한테 요긴하게 쓰면 그걸로 된 거라면서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그때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시누이가 시어머니 생신상 앞에서 입을 연 거였어요. 현철이 사업 말아먹게 생겼다면서? 그러니까 왜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을 해? 얼마나 멍청하면 그런 선택을 하실까? 우리 엄마는 그걸 또 아들이라고 믿고 돈을 퍼부어가며 돕는다니. 이래서 집안에 사업하는 아들이 있으면 집안 돈 다 말아먹는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가 봐.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엄마가 현철이한테 사업 자금 퍼붓고 있다고? 시어머니께서 남편 소송 비용을 대준 게 사업자금 대주고 있는 걸로 말이 바뀌어 퍼지고 있었죠. 저희 부부가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듣지 않으셨어요. 그 일로 시부모님께서 크게 싸우셨죠. 막말로 내 아들 사업하는데 내가 내 돈 주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당신은 미선이한테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돈을 퍼줬어, 어? 이번에 미선이 가게 차려주는데 내가 잘했다고 했지 반대를 했냐 이 말이야. 자식들 어려우면 부모가 돼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자식도 자식 나름이지. 현철이가 제대로 된 자식이야. 그 말에 저도 남편도 놀랐죠. 제대로 된 자식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어요. 하지만 뒤이어 나온 시아버지의 말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남의 씨 붙여와 놓고 어디 잘났다고 큰 소리야? 자식? 당신 자식이겠지 내 자식은 아니야. 아직도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현철이만 차별하고 미선이만 싸고 도는 게 그런 거냐고. 그동안 남편과 시누이의 차별의 이유가 저것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께서 밖에서 외도를 저질러 붙여온 씨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족을 모두 속이고 외도를 했다? 남편이 그 외도남의 자식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시아버지께서 단단히 착각을 하신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왜 참고 살았는 줄 알아? 당신 돈 때문이었어. 이제 나도 벌 만큼 번다고. 뭐가 아쉬워서 당신이랑 살아? 이참에 이혼해. 그런데 당신이 부정을 저질러서 이혼하는 거니?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 제대로 준비해야 할 거야. 결국 그날의 싸움은 크게 번지더니 이혼 이야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정확한 증거까지 마련해서 이혼하겠다는 시아버지는 친자 검사를 하시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 와중에 더 어이가 없는 건 시누이 태도였어요. 싸움을 말릴 생각보다는 시아버지 편에 서서 시어머니를 욕했죠. 엄마 정말 어이없다. 어떻게 그런 사실을 숨기고 지금까지 살았어? 하긴 현철이 얼굴을 봐. 나도 어려서부터 이상했어. 쟤는 대체 누굴 닮은 건지 하고 말이야. 아빠 말대로 아빠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사실 남편이 시아버지를 닮은 구석이 없긴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촉새 눈에 눈썹도 거의 없는 얼굴이세요. 코도 굉장히 낮은 코고요. 그런데 남편은 눈썹이 매우 짙고 쌍꺼풀이 있는 눈이죠. 코도 주먹코로 굉장히 큰 편이고요. 외형적으로 보면 사실 정말 안 닮은 부자 관계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시어머니 얼굴을 닮은 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시아버지 말을 듣는데 순간 마음속으로 혹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형적으로는 조금도 닮은 구석이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의 주장이 너무나 억울하셨는지 제게 당장 친자검사를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 돈 때문에 참고 살았다는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께서도 분노를 참지 못하셨죠. 이번에는 이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속이 다 상하더군요. 남편 속은 오죽하려고요. 친자검사 하는 거 당신은 괜찮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 기왕 이렇게 된 거 친자 검사에서 확실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결국 사설업체에 의뢰를 해서 친자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믿었어요. 당당해 하시며 제게 직접 친자검사 업체 의뢰를 부탁하셨거든요. 만약 의심되는 조금의 사건이라도 있었으면 시어머니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안 하려고 하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나온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남편과 시아버지는 남이었어요. 시아버지 말대로 정말 남편은 시아버지 아들이 아니었죠. 이 일로 시댁은 정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기세 등등 이혼을 외치셨고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실망했다며 이혼을 외치는 시아버지 편에 적극 가담해서는 시어머니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충격에 빠진 듯 술독에 빠져 살기 시작했고요. 아버지가 나를 차별하신 게 아니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버지를 속으로 많이 원망도 하곤 했는데 사실을 알고 나니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했어야 했네. 남의 자식을 지금까지 쫓아내지 않고 키워주신 거니까. 하지만 저는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검사 전까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으셨으니까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결과가 이상하다며 쓰러지셔서는 병원 신세를 지고 마셨죠. 저는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과 집으로 가며 시어머니를 살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하늘의 맹세코 내가 허튼 짓을 한 적이 없어. 아무래도 검사 결과가 바뀐 것 같은데 민서애미야, 네가 좀 알아봐다오. 당시 시어머니께서는 7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셨어요. 시어머니는 70평생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며 한탄하셨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 결백하다면 아이를 낳을 때 바뀌었을 문제도 있다 생각했죠. 시어머니에게 남편을 언제 어디에서 낳으셨는지 자세하게 물어보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셨다고 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산파를 불러 낳는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그 병원을 찾았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남편이 태어난 날짜의 출산 관련 기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 시절 기록이 남아있겠어요? 40년 전 기록이면 전산도 없고 수기로 기록을 남겼을 텐데요. 그리고 기록이 있어도 아무한테나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을 해도 기록이 전혀 없다는 말이었죠. 결국 병원을 찾았지만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흥신소를 찾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그리고 정확히 3일 만에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추가 요금으로 500만 원 준비해 주세요. 500이요? 그 병원에서 아주 오래 일한 간호사 한 명을 구워 삶았는데 그 사람이 자료 넘겨주는 조건으로 500 부르더라고요. 500이면 그 병원에서 저희 남편이 태어났을 즈음에 태어난 아이들 정보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그곳 원장님이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예전에 수기로 작성된 자료들도 모두 데이터화시켜서 컴퓨터에 남겨뒀다고 하더라고요. 자료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돈 준비하세요. 그래서 급하게 500만 원을 준비해서 흥신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500만 원이나 줬는데 달랑 종이 2장을 넘겨주더라고요. 남편이 태어난 날 그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기록된 주소지와 현재 그 남자가 사는 주소지를 흥신소에서 친절하게 알아내서는 제게 넘겨주었죠. 저는 남편과 그 주소지로 급하게 달려가 보았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결백하시다면 분명하게 그 아이와 남편이 바뀐 걸 테니까요. 흥신소에서 알려준 주소지는 어떤 연립주택의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그 집 초인종을 누르자 어떤 초라한 행색의 여성분이 나오셨죠. 여기 김홍대 씨 집인가요? 제 질문에 그 여자는 당황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두려워하는 표정도 보였죠. 누구시죠? 김홍대면 저희 남편인데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집안에서 씻지도 않았는지 떡진 머리를 대충 손으로 빗으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김웅대인데 무슨 일이시죠?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딱 시어머니의 결백을 믿게 되었습니다. 쫙 찢어진 눈에 옅은 눈썹, 그리고 납작한 코에 귓불이 입술까지 내려올 정도로 큰 귀. 처음에는 시아버지를 보는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젊었다면 딱 저 모습이라 생각될 만큼 놀랍게 닮은 모습이었죠.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게 맞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바뀐 시아버지의 아들인 김홍대 씨에게 자세한 사정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친부모가 따로 있다고요? 정말 너무 놀랍네요. 거짓말 아니죠? 전 처음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줄 알고 놀랐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의 친아들은 사정이 안 좋은 듯 보였죠. 저는 남편의 친부모에 대해 바로 물어보았어요.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이 바뀐 거라면 남편의 친부모는 이 집에서 김홍대 씨와 함께 살거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면 김홍대 씨가 거처를 알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홍대 씨에게 부모님에 대해 물었죠. 돌아가셨어요. 10년쯤 된 것 같네요. 남자의 말에 남편이 오열을 했어요. 남편도 자신의 친부모를 만난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긴장을 하고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했는데 말입니다. 남자에게 부모님을 어디 모셨는지 물으니 지방의 한 납골당이었죠. 그나저나 제 친부모는 잘 지내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사는데 여유는 좀 있으신가 해서요. 제가 그러니까 누구를 봉양할 입장은 못해서 만약 어려운 형편이시라면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대답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40년 만에 친부모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돈 걱정을 하는 모습이요. 하지만 그들이 사는 모습에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은 시아버지 친아들 김홍대 씨의 자식들이었죠. 분명 이분은 40년 만에 처음 보고 듣는 친부모의 존재보다는 자신이 먹여 살려야 하는 이 아이들의 존재가 훨씬 중요했을 테니까요. 저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는 친부모님을 만나보시라 했습니다. 한참을 자신의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김홍대 씨는 알겠다고 말하고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죠. 저는 일주일 뒤 만날 약속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시어머니가 억울하신 상황이라고요.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이 바뀌었다고요.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하셨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들과 김홍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자신의 결백이 증명된 것에 대한 안도보다는 자신의 친아들이 사실 다른 곳에서 40년간 커왔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이었나 봅니다. 일주일 뒤 김홍대 씨를 만나기로 했지만 시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하셨죠. 당장 그 집으로 안내하라는 말에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큰 호통에 모시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남아서 시어머니를 보살피기로 했고요. 제가 시아버지 차를 몰아 김홍대 씨 집으로 다시 갔죠. 그리고 그 집에서 자신의 친아들을 만난 시아버지는 김홍대 씨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셨습니다. 친자 검사를 하실 필요도 없었나 봐요. 시아버지와 김홍대 씨가 너무나 닮았거든요. 시아버지는 당장 김홍대 씨에게 짐을 싸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과 친손자들이 이런 곰팡이 투성이의 지하방에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요. 김홍대 씨도 시아버지의 차를 보더니 반색하는 눈치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래 보였어요. 자신의 친부모가 형편이 어렵다면 만나보지 않겠다고 말하던 김홍대 씨였어요. 일주일간 시간을 달라고 한 것도 김홍대 씨가 저희를 뒷조사할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타고 온 차가 벤츠였던 거였죠. 그것도 가장 좋은 등급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보니 김홍대 씨도 딱 알았겠죠. 아, 내 친아버지가 부자구나 하는 걸요. 시아버지를 어색해하던 김홍대 씨는 시아버지 차를 보자마자 아버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아버님을 찾은 불효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오열을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 부자를 만나게 해준 건 저였는데도 말이죠. 하여간 시아버지의 말에 따라 김홍대 씨는 시댁으로 바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친아들에게 새 집을 구해줄 수 있지만 헤어져 산 지 40년이나 되었으니 한 집에서 살면서 정을 쌓자고 했거든요. 물론 김홍대 씨 부부는 흔쾌히 이 제안을 수락했죠. 이후 집에 온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충격이 크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병원이라도. 아이 누가 네 아버님이냐? 여기 내 며느리가 따로 있는데. 시아버지는 김홍대 씨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하셨죠. 한마디로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이분한테는 키워준 정이라는 게 없는 건가 싶었어요. 그 말에 남편도 상처를 받았는지 한마디 했죠. 아버지, 너무하세요. 아무리 산부인과에서 아들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40년간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남이라고 하며 나가라니요. 넌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난 한순간도, 한날 한시도, 단 1초도 너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 이렇게 사실이 명백해졌으니 더 이상 우리가 볼 이유도 없다.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 집에서 쓱 나가라. 그 말에 남편과 바로 집을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결백을 위해 했던 행동인데 결과적으로 남편이 고아가 되는 결과를 낳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시어머니는 나가는 남편과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바뀐 거 난 상관 안 한다. 현철이 너는 40년 동안 내 아들이었어. 지금도 내 아들임에는 변함이 없다. 알았지? 절대 이 엄마 잊지 말고 지금처럼 지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남편을 아들이라 생각한다며 변함없는 관계를 약속하셨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날 이후 정말 남이 된 모습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호적에서 남편을 정리하고 김홍대 씨를 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호적을 정리하는 걸 반대하셨죠.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와 이혼을 진행하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시아버지의 본 모습에 시어머니께서 실망을 많이 하신 거였죠.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당분간 여기서 신세 좀 지마. 저희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으신 것을 제가 우연하게 발견하고 집으로 모신 거였어요. 시어머니 말씀은 이랬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아들 김홍대 씨가 아주 죽이 잘 맞아 이 일 저 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이었죠.
김홍대 씨는 작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시아버지 양말 공장에 들어간 듯 했습니다. 친아들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반겨주고 좋았는데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이 아니라 네 시아버지 아들인 것 같다. 김홍대 씨와 시어머니는 잘 맞지 않는 듯 했어요.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돈 많은 시아버지가 생기자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아이들 학교부터 바꾸는 일이라고 했어요.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하며 1년의 학비를 수천씩 쓰며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죠. 시아버지는 자신의 친손주라며 일을 즐겁게 허락하셨고요.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김홍대 씨가 시아버지 공장에 이사 직함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한 거였죠. 시아버지가 눈 감아 주었지만 공장 운영에 문제가 생길 만큼 김홍대 씨의 갑질은 나날이 심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집을 나오실 즈음에는 시아버지와 새로운 사업을 한다며 잘 굴러가던 공장을 금매로 팔기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한테 사업 자금을 달라고 그렇게 돈돈거리길래 그 집 나왔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도 눈치를 주고 하니 살 수가 있어야 말이지. 결국 시아버지는 친아들과 새로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양말 공장을 팔고 근사해 보이는 IT 사업체였죠. 어플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는데 김홍대 씨가 원래 하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IT 계열 사업이라니 근사해 보였지만 실은 그렇지 못했나 봐요. 얼마 안 가 신우이에게 연락이 왔죠. 올케, 지금 거기 우리 엄마 있지? 엄마가 내 전화를 안 받아. 올케라뇨. 저는 형님이 없는데. 전화 잘못 거신 것 같네요. 속 좁게 지금 이러기야? 지금 난리야.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고. 아빠가 내 가게까지 빼서는 그 새로 나타난 아들놈하고 하는 사업에 모두 투자하고 있단 말이야. 오늘은 내 전세금까지 빼달라고 연락 왔었어. 시아버지께서 친아들과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시누이 가게도 정리하고 시누이 전셋집까지 빼서는 사업을 하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시누이의 비명에 가까운 도움 요청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머리를 싸매고는 누우셔서는 그 부자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친아들과 살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사셨는 듯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별다른 도움을 안 주자 시누이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지만 시어머니는 알아서 하라는 말씀 외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그리고 만 2달 만에 시아버지도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나 무시하고 외면하던 제 남편을 만나겠다고요. 그 녀석 말을 듣는 게 아니었어. IT 전문가라며 자기 말 믿고 사업사 하자더니 알고 보니 이전에 있던 회사에도 실력 없는 말단이었더만. 지금 하는 사업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시기라 이놈이 어플 개발한다고 하는데 무지렁이 내가 봐도 제대로 된 결과물이 안 나오니 원. 현철이 네가 이쪽으로 전문가이니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시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남편이 결국 시아버지의 새로운 회사로 찾아가 보았죠. 하지만 남편을 살펴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어요.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남편을 회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낸 거였죠. 아버지는 저를 못 믿으세요? 어플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몇 달 안에 뚝딱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 4년은 진득하게 개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버틸 자금도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 아들인 저를 못 믿는 건가요? 저 사람은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믿겠다며 남은 자금을 모조리 긁어모아 그 어플 개발 사업에 쏟아부으셨죠. 그 바람에 시누이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잘 되던 식당도 접어야 했고 시아버지 명의로 계약했던 전셋집도 내주게 되었어요. 나중에 보다 못한 시어머니께서 작은 오피스텔을 잡아주긴 했지만요.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부쩍 늙은 모습으로 시아버지가 저희 앞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갈 곳이 없다는 말씀과 함께요. 그놈을 믿는 게 아니었다. 내 돈으로 웹 개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단란주점이나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다녔더라. 나중에 개발했다고 내놓은 프로그램을 보니 이건 뭐 애들이 장난친 것도 아니고 하도 의심 가서 다른 사람 불러다가 확인해보니 웹 제작 기초만 배운 사람도 한 달만 끄적거리면 만들 수 있는 형편없는 거라고 하더라. 수년간 돈을 퍼부어도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시아버지는 다른 전문가를 고용해서 회사에 넣었나 봐요.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모든 게 다 엉망이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친아들 김홍대 씨가 만들었다고 하는 앱은 관련 공부를 조금만 한 사람이라면 한 달 안에 뚝딱 만들 수 있는 엉망인 것이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 쓰레기였다고 했죠. 한마디로 김홍대 씨는 수년간 시아버지를 속이며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염치 없다만 이제 집도 경매에 넘어가서 내가 살 곳이 없다. 이 집에 찾아오지 마요. 당신이 무슨 염치로 이 집을 드나들어요? 나하고도 당신은 이제 남인 거 잊었어요? 우리 이혼한 거. 그리고 이 애들도 당신이 당신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 아들 아니라고, 며느리 아니라고. 그리고 그 어린 민서한테도 너는 내 손자 아니라고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서는 무슨 염치로 이 집을 드나들긴. 썩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결국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시아버지는 축 처진 어깨를 하곤 집을 나가셨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끊기셨죠. 남편은 그 일로 시아버지의 친아들 김홍대 씨를 고발했어요. 횡령과 사기 혐의로요. 결국 김홍대 씨도 혐의가 인정되어 감옥을 가게 되었죠. 남편은 그 일로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친아들을 남편이 직접 고발해서 감옥에 넣었으니까요. 됐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아들이다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네가 미안할 일이 아니다. 시누이를 통해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시아버지는 청주 쪽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나마 시누이가 근근히 시아버지와 연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 저희와 함께 살고 있으세요. 여전히 남편을 아들로 생각하시며 지내시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